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싱글 모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 도메인이 있죠. 업무의 영역이. 오더, 주문 도메인과 배송 도메인이 있다. 주문 쪽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구사항과 배송 쪽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에 필요한 여러가지 이 객체의 복잡성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싱글 모델에다가 다 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일반화와 정규화를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각자의 업무 영역에 있는 이 모델들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그랬죠. DBA나 아키텍트가 항상 찾아다니면서 양쪽의 업무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합의도 해야 됩니다. 내가 저렇게 하기 싫은데 나는 내 것만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합의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러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싱글 모델은. 자, DDD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언어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한정시킨다고 그랬어요. 자기만의 언어를 쓰게 하고 한정된 요구사항에 필요한 만큼의 모델이라고 하면 복잡한 게 아니라 테이블 레이아웃이나 객체 레이아웃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기존에는 하나로 합의가 되어 있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들 간에 전환 비용이 안 들어갔지만 여기는 이것을 해석해주는 레이어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우리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한 한정된 언어를 기술할 수 있는 툴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현할 게 구현 대상 첫 번째는 유비쿼터스 언어를 기술을 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객체 지향 언어의 장점이 도메인 언어를 매우 잘 기술할 겁니다. 여러 가지 다형성이라든지 폴리모피즘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메인 언어를 기술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이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 간의 통역을 하기 위한 이 비용을 우리는 구현을 할 겁니다.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서 이미 이건 도출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각 도메인별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을 했을 때 그 여러 범위를 잡으셨을 텐데 거기는 세 가지 서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열을 만들어야 돼요. 코어 도메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그 도메인에서 코어가 있겠죠. 핵심 모델이 있을 거예요. 복잡도가 높고 자주 변화되고 경쟁력이 비즈니스적으로 우리 회사가 가장 경쟁적으로 가져가는 업무 영역이면서 남들이 잘 못 따라오는 영역, 그게 코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핵심 개발자들, 설계자들, DBA 이런 사람들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네릭 도메인 혹은 서포팅 도메인에다가 에너지를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략적 설계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DDD가 기존의 우리 그 설계 기법들과 큰 차이는 이 부분에 있어요. 전략적으로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포커스할 거냐. 코어 도메인에 우리의 핵심 엘리트 인력들을 배치해야 되고 이 코어 도메인에 대해 가지고 아키텍처를 도메인 모델이 분리된 자, 도메인 모델과 보시면 서브 도메인의 타입이 코어 도메인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도메인 모델을 분리할 겁니다. 도메인 모델과 인프라 영역을 구분한다. 이 이야기가 뭐냐? 클린 아키텍처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도메인 언어 영역은 누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다가 비즈니스 엑스퍼트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을 유지한 추상화된 객체들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서 그 메서드 하나 거기서 위임된 여러 가지 그 메서드들을 실제 임플리멘트하는 코드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은 실제 임플리멘트를 하고 거기에서
그 기술적인 영역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 객체 언어를 기반으로. 그걸 이제 도메인 모델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이 코어 도메인은 도메인 모델이나 이벤트 소싱 모델을 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 컴플렉스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델 스트럭처가. 약간 복잡하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 마이베티스 같은 걸로 그 객체화를 매핑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냥 SQL문을 직접 집어넣어서 트랜잭셔널 스크립트로 그냥 구현을 해도 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현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업무의 경중을 떠나가지고 요 블록에 해당하는 영역 정도가 기존에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던 아키텍처입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레이어드 아키텍처, 4레이어, 3레이어 정도를 썼다는 거예요. 그죠? 포트 앤 어댑터라고 하는 걸 쓴 적이 없잖아요. 포트 앤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을 쓰고 있느냐, 그걸 우리는 좀 배워볼 겁니다. 포트 앤 어댑터가 뭔지, 그리고 CQRS가 뭔지. 자, 왜 코어 도메인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빠르게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빨리빨리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엑스퍼트의 변화된 요구사항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자, 그것은 테스팅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테스팅을 도메인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 영역만 따로 분리해서 테스팅을 하실 수가 있는 그 레이어를, 하나의 계층을 또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린 아키텍처, 다른 말로 또 헥사고널 아키텍처, 포트 앤 어댑터, 뭐 이런 표현을 쓸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의 핵심은 디펜던시 인버전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추상화된 언어는 디테일한 내용의 디펜던시를 가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도메인 언어 영역은 구현체에 어떠한 디펜던시를 안 갖고 있어야 되고, 디테일 구현체는 그 추상, 그 도메인 언어를 바라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바라봐야 된다. 그게 DIP의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도메인 언어 영역이 지금 노른자처럼 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 속에 있는 언어들은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추상화된 언어를 여기서 써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도 하고 네트워크에서 뭔가 서비스를 노출하기도 해야 되고, 뭔가 제이슨 같은 걸로 이제 RESTful API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이 또 다른 결과물로 뭔가 이벤트가 퍼블리시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도메인 언어 코드 안에 이 기술적인 것을 전혀 노출하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고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헥사고널 아키텍처, 혹은 클린 아키텍처, 혹은 오니언 아키텍처, 양파 껍질처럼 생겼잖아요. 저는 이걸 계란 후라이 아키텍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여기 노른자가 있고 여기 흰자가 있다. 노른자에는 핵심 비즈니스 언어가 들어있고, 이 흰자는 이것을 서포팅하는, 이 노른자가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자양분이다. 이 자양분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노른자는 안 바뀔 겁니다. 노른자는 내 DNA와 같은 거죠. 이 노른자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같은 언어를 써서 개선될 거고, 이 흰자는 기술의 변화, 여러 가지 우리가 RESTful API를 쓰다가 gRPC 같은 프로토콜로 전환을 했다가 RDB를 쓰다가 NoSQL로 전환을 했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 도메인 언어 영역은 변치 말아야 된다. 우리의 그 업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를 담는 이 도메인 언어 속에 있는 그 코드들은 여전히 도메인 전문가가 충분히 가독성 있는 수준이 유지돼야 된다. 이 흰자 영역은 기술의 변화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냥 옷처럼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것을 어댑테이션에서 도메인 언어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그러한 어댑터, 변환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어댑터라고 부릅니다. 어댑터. 그래서 어댑터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그 RESTful API로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그 네트워크상에서는 우리의 객체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 문자열화된 내용으로 요청이 들어오겠죠. 주문이 뭐 한 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order라고 하는 객체가 order라고 하는 자바 객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order라고 하는 시리얼라이즈 된 제이슨 포맷으로 인풋이 들어올 겁니다. 그 들어오는 인풋을 우리는 객체로 바꾸어서 이 도메인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도메인 실제 객체로 메모리화 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 도메인 모델에 인풋되는 뭔가의 메서드 그 메서드를 통해서 인풋을 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포트 메서드라고 합니다. 포트 도메인 모델에 진입할 수 있는 항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트 앤 어댑터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 경로를 포트 앤 어댑터를 이야기를 했고 도메인 모델이 또한 여러 가지 변화를 도메인 모델 내에서 포트에 의해 가지고 뭔가 변화가 생기고 스테이트 체인지가 생긴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려고 할 겁니다. 뭔가 보존하려고 하죠. DB나 파일 시스템이나 뭐 RDB가 될 수도 있고 노에스클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도메인 모델의 보존이 벌어지는 그 어댑터도 필요하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위임하는 패턴을 리파지토리 패턴이라고 또 부를 겁니다. 그러한 포트 앤 어댑터의 개념을 조금 더 특화해서 DDD에서는 자,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 자, 도메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또한 아웃풋으로 뭔가 이벤트를 이벤트 스토어에다가 퍼블리시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 도메인 이벤트 자체에 어떤 객체가 있을 거고 그 객체가 어떠한 브로커를 쓸지는 우리는 정해놓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카프카를 쓸 수도 있고 레비뎀큐를 쓸 수도 있고 그것을 제이슨으로 시리얼라이즈 한다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에 의해서 이벤트가 퍼블리시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랑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직접 코드를 나중에 보시면서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실제 코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어댑터 레이어를 구현을 할 때 직접 이 어댑터 레이어에 대한 거를 구현하는 부분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이크로 서비스 셰시라고 하는 스프링 붓과 스프링 클라우드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DDD와 매우 잘 맞아요. 그래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어댑터 레이어들을 대부분 제너레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클린 아키텍처는 도메인 모델과 인프라 모델을 완전히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모델을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포트 앤 어댑터 아키텍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용이 높아요. 왜? 개발자들이 여기에 훈련돼 있어야 됩니다. JPA를 좀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객체지향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트 팀한테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어 도메인에서만 이 모델을 적용할 겁니다. 코어 도메인. 우리의 경쟁력이 핵심 경쟁력을 유지돼야 되는 코어 도메인에서만 이것을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포팅 도메인 그냥 서포팅 도메인에 대해서는 액티브 레코드 정도만 하면 돼요. 이것은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이 그냥 이 인프라 레이어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을 유저 디테일에서 갖고 오고 이메일을 해서 그냥 세이브한다. 그리고 트랜잭션에 대한 코드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출되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액티브 레코드 패턴이라고 해요. 중간쯤 되는 거죠. 자, 이것과 도메인 모델은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런 것이 하이딩 돼야 돼요. 내가 유저를 하나를 등록한다라고 하면 이 new 유저의 생성자 쪽에 이 로직이 다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고 이것을 호출하는 외부의 클래스는
외부의 인프라 레이어의 클래스는 이것을 직접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트랜잭션 스크립트 패턴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이 SQL 문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SQL 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이 정도 패턴에 정착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전술적 설계를 우리는 할 건데요. 도구 첫 번째 등장하는 도구가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노른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말인데 그걸 우리는 어그리거트라고 할 겁니다. 노른자 영역을. 자,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이 유지되는 하나의 범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그리거트가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얘는 UI에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UI에서 내가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서버로 전송돼야 되는 그 덩어리, 뭐 그 주문이 있으면 주문의 디테일이 여러 개의 카트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개씩 담기긴 하지만 그건 그냥 장바구니에 담겨 있다가 실제 주문이 벌어질 때는 놓침없이 그 합계에 내가 주문해야 되는 총 비용, 총 가격에 합계하고 그 오더 아이템의 세부 합계 내용하고 완전히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더라고 하는 그 마스터와 디테일이 같이 다 따라서 한 덩어리로 서버로 전송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덩어리로 트랜잭션이 ACID 트랜잭션이 묶여야 돼요. 자, 그 범위를 업무적으로 그것을 싱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범위를 우리는 어그리거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싱글 트랜잭션이라고. 그리고 어그리거트 루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어그리거트의 세부 디테일들을 다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가 있어야 된다. 이 헤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헤더에 이 모든 나머지 이 딸려 있는 엔터티들은 컴포지션 개념으로 포함이 되는 대상들이에요. 컴포지션. 그러니까 생사를 같이 한다. 아까 한 덩어리다 그랬는데 생사를 같이 한다.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한다. 그걸 우리가 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컴포지션. 이 릴레이션이 컴포지션이에요. 이 릴레이션. 컴포지션. 내가 생길 때 같이 생겨야 되고 삭제될 때 같이 삭제된다. 나는 한 덩어리다. 그 덩어리의 대표격 하나만 딱 그러면 그 덩어리에 꼭대기가 있어야 된다. 그걸 어그리거트 루트라고 합니다. 그 객체가 디자인돼야 돼요. 그리고 앞서 예를 들면은 주문 총량의 합계는 어그리거트 루트 상에서 뭐 100원이다. 그러면 그 디테일이 딸려 있는 디테일들의 가격을 합쳐 보니까 100원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이 따로 뭐 하나가 누락돼 가지고 따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와 밑에 디테일에 있는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베리언트라고 합니다. 불변식. 그건 비즈니스 규칙이죠. 비즈니스 규칙이 유지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백로그 아이템이 완료가 되면 태스크는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런 인베리언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어그리거트는 우리 비즈니스 로직에서 한 덩어리로 묶여져야 되는 덩어리를 정하되 너무 크게 잡으면 얘는 하나의 RDBMS 안에 그냥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되고 그 처리를 위한 메모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작게 만듭니다. 작게.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만드는 방법은 그냥 한 개씩만 어그리거트인 것처럼 이렇게 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아까 얘기한 인베리언트가 같이 붙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어그리거트를. 그 다음에 어그리거트끼리는 아이덴티티를 통해서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서로 간에 레퍼런싱을 할 때 포린키 값을 통해 가지고만 연결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직접적인 그 메모리 참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린키를 가지고 당연히 DB니까. 근데 이게 좀 자세히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개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만 아는 사람들이 이
RDBMS의 개념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에 대해서 뭐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업데이트,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그리거트끼리는 ID 값을 가지고 레퍼런싱 하면 된다고 그랬지만 여기 나오는 하나의 어그리거트에서 다른 어그리거트의 체인지를 유도할 때, 뭔가 업데이트를 유도할 때는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를 쓰라. 이벤트를 퍼블리시한 다음에 그것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이거는 그 의견들이 좀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싱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거는 하나 이상이 모여가지고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거든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서 굳이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로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같은 도메인 바운디드 컨텍스트, 그러니까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벤트를 퍼블리시해서 펍섭 기반으로 서로 연동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건 에이시드 트랜잭션의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굳이 에이시드 트랜잭션으로 이걸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체인지 됐을 때 나중에 이거에 업데이트 돼도 상관이 없다면 이걸 굳이 한 트랜잭션에 묶어서 성능 저하를 유발하실 필요가 없죠. 즉 무슨 이야기냐, 이걸 한 트랜잭션에 굳이 넣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하나의 어그리거트가 돼버리잖아요. 이 두 개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만들 수도 있겠죠. 펍섭을 쓰지 않고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만들면 투페이즈 커밋을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가 저장될 때 여기를 보냈는데 여기는 업데이트를 쳐놨는데 여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이 두 개가 트랜잭션이 깨져버려요. 왜? 스케일 아웃 돼야 되는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이 DBMS들이 트랜잭션 개념을 가졌다고 볼 수 없기도 하고, 트랜잭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뭔가 차단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킹이라든지, 그럴 때 결국은 트랜잭션이 깨져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벤추얼 컨시스턴시, 즉 이벤트를 퍼블리시해서 안전하게 이벤트 스토어에다 담고 그 결과를 나중에 수신하게 처리해라 라고 하는 가이드입니다. 자, 어그리거트까지 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벤트 이렇게 하라는 거죠. 중간에 카프 같은 걸 써서 지금 이 그림이 뭡니까? 이 오렌지색. 이게 이벤트 스토밍 우리 했을 때 나온 그림이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벤트 스토밍 했던 그림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그리거트를 우리가 실제 모델링 할 때는 엔터티라고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디파인해서 어그리거트를 디파인을 합니다. 엔터티라고 하는 건 엔터티라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각하시는데 우리 객체 지형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메인에 있는 하나의 용어, 컨셉 이렇게 매핑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DB를 RDBMS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걸 깨셔야 돼요. RDBMS 이게 나중에 연결돼야 돼.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먼저 우리의 도메인 컨셉을 가장 잘 서술하는 객체 모형을 먼저 서술한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엔터티로 매핑을 시킬 겁니다. JPA로 매핑을 시킬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ID를 위한 밸류 오브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밸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얘기했죠. 밸류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념이 또 뒤에 이야기되겠지만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어서 그냥 그쪽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그 프리미티브 타입을 뭐 롱형이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좋은 것은 이 객체로 조금 더 객체 도메인 언어에 더 가깝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아지죠. 가동률. 도메인 엑스퍼트들의 입장에서 자, 그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그 어그리거트를 우리가 디파인 한다는 것은 도메인 언어를 서술하는 작업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비즈니스 로직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메서드가 이 속에 디파인이 돼야 됩니다. 메서드가 어그리거트 내에, 그러니까 우리 도메인 언어, 어그리거트는 말 그대로 도메인 언어입니다. 도메인 언어를 표출하는 공간에다가 도메인 코드가 여기에,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전문가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여기에 등장해야 된다. 사이징은 어그리거트의 사이징을 할 때는 14초 이상 걸리면 시간이 30초, 14초 이상 걸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건 어그리거트를 분리해라 뭐 이런 뭐 가이드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이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고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트랜잭션 한 범위를 너무 길게 잡으면 요청을 한꺼번에 못 받아요. 쌓여있는 동안에 스레드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짧은 이내의 풋프린트, 메모리 풋프린트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빠져나와줘야 됩니다. 트랜잭션 처리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그 에이시드 트랜잭션의 인베리언트가 유지되는 그 가장 작은 사이즈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는 거고, 그 나머지의 트랜잭션 모형은 가능한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로 가야만 전체적인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엔티 패턴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도메인 언어를 기술하다 보면 약간씩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프로덕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는데 여기엔 그 어떠한 도메인 로직이 하나도 여기엔 없는 거예요. 그냥 구조체만 담고 있는 거죠.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상품에 대한 구조적인 선언만 담고 있고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로직이 예를 들면 컨트롤러에 다 들어있다.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는 인프라 레벨의 코드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코드하고 같이 짬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구조적인 것에 대한 개념은 도메인 언어를 서술했지만 도메인의 로직은 이미 인프라 쪽 코드와 민글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에너믹 도메인 모델. 그러니까 이것을 빈혈, 풍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엔티 패턴입니다. 나쁜 거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MVC 패턴 정도만 적용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메인 언어가 도메인 어그리거트 내부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현했느냐를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도메인 코드 안에 들어있느냐, 우리의 이 로직이. 그리고 그것을 밖에서 어댑터가 이것을 이제 포트 메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트. 이 포트 메서드를 밖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컨트롤러 쪽에서 얘를 위임해서 호출을 해주느냐, 밖에서. 혹은 자기가 직접 그 코드를 담고 있냐, 그런 차이랍니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0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